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김동진 법관의 SNS 활동이 논란거리로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했고 거기에서 석방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동진 법관이 이 결정이 나온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사를 해서 석방결정을 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실무를 뒤집어 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김동진 법관의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 김동진 법관은 구속적부심사를 하고 그리고 석방결정한 것을 두고 이 석방결정의 결과 구속 실무가 뒤바뀌게 됐다 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처분, 결정, 재판 이러한 어떤 국가의 행위,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 사유는 그것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겠죠. 더구나 김동진 씨는 법관인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 행한 재판의 결과를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비판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적부심사가 잘못됐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헌법 제12조 제6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이러한 청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헌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합니다. 제1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러니까 피의자와 관계 있는 이런 누구누구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합니다. 제3항은 비록 이러한 청구를 받았더라도 법원이 신문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한 다음에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든지
석방 결정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구속적부심사를 한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는 것도 적법하고 석방 결정을 하는 것도 적법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속실무를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그것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의 권능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동진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 놓은 구속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 결정을 한 서울지방법원 내지는 서울지방법원의 그 담당 법관을 비판한 것은 다름 아닌 김동진 법관 자신이 헌법과 법률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이 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제도 안에서 바로 이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그가 무능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두 번째, 김동진 법관은 이 구속적부심사를 해서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석방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이번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납득하는 법관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신뢰도가 낮은 이야기죠. 그의 동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몇 명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는지, 또 그 화제를 제공한 사람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이러한 것은 그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도,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많은 경우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의 일종이지요. 법원의 재판은 다수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김동진 법관이 몰랐던 모양이죠. 이와 같은 비난을 한 것으로 보아서.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읽어보았는데 그 법문상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의 판단이지 법관의 판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법관 김동진은 1차적으로 서울지방법원을 비난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을 비난 내지는 비판한 것이다. 이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해야 할 것이고, 설령 그렇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실제 심사는 법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법관 김동진은 서울지방법원에 이어서 그 심사를 담당했던 법관을 또 비난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잘못이 동시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비난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상은 법관 김동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속적부심사를 맡았던 법관 A씨가 있습니다. 김동진은 인천지방법원의 법관이고 A씨는 서울지방법원의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적부심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되었습니다. 관할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천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천지방법원의 법관인 김동진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의 법관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할 수 없죠. 법관 A씨는 구속적부심사의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 김동진은 담당 법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 자격이 애초에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심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심사할 권한이 있는 법관 A,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법관 A씨는 이번 사건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관 김동진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잘못됐다. 그렇다면 그는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제4항에 따라서 석방 결정을 해야만 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A씨는 석방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김동진 법관은 석방 결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기각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관할법원의 담당 법관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을 김동진은 관할법원도 아니고 담당 법관도 아니면서 자기와 똑같이 판단하라. 타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담당 법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석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법원도 아니고 담당 법관도 아니고 그리고 법관 A씨도 아닌 타인인 김동진 법관은 법관 A씨에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은 판단을 내려라.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정해놓은 것과 관계없이 기각결정을 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일들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법관인 공무원 김동진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 김동진은 바로 이러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를 충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종종 어떤 공무원이 탄핵 사유를 충족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탄핵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용어로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들을 공무원의 자리에서 파면시키는 제도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일이고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의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탄핵, 그 대상은 대단히 넓게 거의 고위공직자의 전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종종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법관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실질적으로 좌천이라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불이익은 줄 수 있어도 파면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여 파면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이 이렇게 국회에게 탄핵의 소추를 맡긴 그 임무를 맡긴 그 헌법의 뜻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탄핵의 소추를 하는 일은 그것은 헌법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 주권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를 벗어나서 헌법만 바라보고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김동진 법관의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다 하는 것으로 그의 죄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 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제도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얼마나 더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이 직접 마련한 제도입니다. 사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치적인 적을, 상대방을 그 세력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편의에 의해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구속의 남용, 구속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잠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적부심사 제도, 지금은 체포는 좀 논외로 하고, 이 구속적부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죠. 그 자기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적부심사제도 이 심사는 위법한 경우만 심사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경우, 불법한 경우, 나아가 부당한 경우까지 판단을 해서 그 어디에 해당하면 이 석방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예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판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관에게 있어서 예단 배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비록 지금은 임명장도 대통령에게 받고 있고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빨리 고쳐야 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이 규정한 세계의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정부가 집행정부에 예속된 듯이 보이는 것은 헌법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법정부, 이것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법원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인 법원은 바로 이 헌법이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보장해 주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제5항에서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체포된 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포라고 하는 것을 형사소송법에서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체포를 하느냐, 역시 이 경우에도 악용할 때는 논외로 합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 또 수사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그럴 때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5항이 그래서 체포를 배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 구속적부심사를 해서 석방 결정을 할 때 같은 바로 그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돈으로 자유를 사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은
돈을 법원이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석을 보증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직권사항이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석권이 아니어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중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서 인신 구속은 상당히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서 석방 결정을 하는 이외에 바로 이러한 직권 석방, 조건부 직권 석방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법원에게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장을 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진행에 성실하게 협력하는 국민은 바로 이와 같은 절차적 보장을 더 충실하게 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또 사법정부, 법원이 가버먼트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다. 그 법원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법정부를 불신한다든지 무시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국민은 사법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그 헌법이 규정하는 구속적부심사 제도 중에 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 이것이 앞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